부분이에요. 뭐냐면 진도지랑 다있지 한번 펼쳐주세요. 진도지랑 다있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방향을 해서 왼쪽에 진도지 페이지 28쪽 왼쪽에 진도지 28쪽을 해놓고 오른쪽에다가 다있지 36쪽을 펼쳐주면 돼. 유리 앉으세요. 왼쪽에 진도지 28쪽, 오른쪽에 다있지 36쪽 이렇게 펼치셨어요. 자, 우리가 비문학 분석 노트라는 걸 해보는 거야.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있지에다가 분석 노트를 쓸 때 본문이 무조건 우리 진도지나 과제지에 있는 본문을 쓸 거거든. 다있지 안에는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문학 분석 노트를 쓰려면 위에다가 내가 진도지에서 혹은 과제지에서 몇 쪽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밝혀 적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진도지 페이지 28쪽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분석 노트를 왜 쓰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굳이 이렇게 평일 클리닉까지 나와가면서 개학까지 했는데요. 그쵸? 이렇게 필수 클리닉을 듣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선 개념들이 이제부터 이 독서라는 이름 하에 엄청 다양한 영역으로 제시가 될 건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점점 복잡하고 정교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서 이제 멍 때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수능을 보는데 옆에다가 표 그려가지고 이렇게 중심 내용을 써라. 문장의 형식으로. 이런 걸 시키지는 않을 거야. 근데 저학년이고 지문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요 훈련을 해야 난도가 높아졌을 때도 이런 내용 내가 옛날부터 본 어떤 나의 빅데이터에 의하면 여기서 맨날 문제가 나오더라 하고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나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개학했으니까 아마 수행평가 이런 안내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 문단을 나눈다라는 건요. 문단마다 중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쓸 수 없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얘들아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면 문장 좀 나눠라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글쓰기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달리 얘기하면 복잡한 글이라도 전체적으로 문단마다 말하고자 하는 진짜 중심 내용이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 문단마다 해당하는 포인트만 잡아내면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내가 막 대단한 이해를 해가지고 감상문 쓰고 이러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 독서 지문은 오직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말 핵심이 되는 것만 문장 형식으로 적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뒤에서 문제 풀고 있을 때 이렇게 팔랑팔랑 와가지고 너네 확인하는 거 있잖아. 그런 정보들은 여기 구조도 그리는 요 칸을 활용해서 밑에다가 세부적으로 정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엔 뭘 해야 될까? 이 통글을 보고 뭐부터 나눠줘야 될까? 문단, 그치? 그럼 문단 번호를 이렇게 한번 적어봐. 자, 문단 번호 적어보면 몇 문단까지 나오는지 해보세요. 오른쪽에 다있지 뭐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바꿨지. 오른쪽. 그렇지. 쓰라고 문단 번호. 썼어요? 몇 문단까지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오른쪽에 다있지는 지금 몇 문단까지 나와 있어?
육문단까지 나와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 그어주면 돼. 그러면 너도 안 헷갈리지. 이걸 먼저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각 문단별로 중요해 보이는 문장이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다이지에 쓰라 그러면 또 틀릴까봐 못 쓰겠어요. 이러고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이거 본문 검사할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차피 여기 내용 정리도 다 할 거니까. 그래서 본문에다가 일단 1차로 밑줄 한번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줄 친 부분과 선생님이 찾아주는 부분이 동일한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 읽으면서 문단별로 중요해 보이는 내용 밑줄 긋기.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없죠? 한참 보겠습니다. 자, 사실 1문단의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제부터 이런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를 알려주기에 되게 좋은 문단이었어.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주차에 아마 예술 선생님이랑 OT 같이 하면서 비문학 표지라는 걸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쵸? 자, 그때 아마 배운 게 정의에 체크하는 법이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문단이요. 동기란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의미해 라는 정의를 먼저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문단에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걔가 바로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이게 첫 문단에 제시가 된다? 얘는 내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네가 이 개념조차 모르면 곤란해 라고 해서 정보를 제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1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나는 저 문장을 그대로 쓸 거야.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가 나오면 무조건 주목. 동기란다. 정의가 나오면 미안합니다. 정의가 나오면 주목. 자, 그리고 이것만 또 찾기에는 그러니까 1문단에 생각보다 정보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이 동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해 주거든. 혹시 어떤 거였는지 봤니? 뭐뭐 있었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렇지. 감정이랑 욕구랑 신념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동기에 영향을 미쳐라고 얘기했죠. 그 세 가지를 제시해줘 놓고 사실 이 셋 중에 뭐에 대한 정보만 줬어, 뒷부분에는? 감정에 대한 정보만 줬어. 그러면 1문단에서는 감정 얘기가 핵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왜 감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나 봤더니 이 동기랑 감정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밀접한가 하고 봤더니 그에 대한 예시로 사람들이 자기가 해서 기분 좋은 건 하려고 그러고 기분 나쁜 건 안 하려고 하잖니? 라는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뭐야? 사람들은 기분 좋은 걸 하려고 해.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려고 해. 왜? 동기는 감정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사실은 감정은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적어놓으면 그 뒤에 내용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자, 이것은 어떤 요소가 갖는 특성인 거예요. 감정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런 정의나 특정한 어떤 개념의 특성 나오면 얘도 같이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각 칸마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 세 개 얘기해줘놓고 감정만 얘기하길래 감정으로 쭉 끌고 가나 했더니 이 문단에서는 뭐 얘기를 해주지? 욕구, 그치? 자, 욕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문단은요 조금 하나만 얘기해주지 않아서 정보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욕구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인간이 생명체로서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 채워져야 되는 식욕이나 성욕 같은 뭘 의미했다? 생리학적인 개념을 얘기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나는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이걸 고등고섭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독서 지문이 어려워질 때는 개념만 주목해서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 정보 간의 연결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다가 원래라는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개념 앞에는 어떠한 차원까지 넓어지면서 발생한 개념이다 라는 표현을 써줬단 말이죠. 그럼 실제 선지는요. 이런 디테일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개념이 나오죠. 뭐? 심리적 욕구라는 것. 자, 심리적 욕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율성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 욕구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이 문단 가봅시다. 자, 일단 이 문단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뭐야? 이 문단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뭐야? 욕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욕구란 이렇게 써봐. 원래는 생리학적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심리적 욕구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동한 건지 확대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확대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넓어졌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왜냐면 정보가 많이 나오고 특히 특정한 개념어가 나온 경우에 옛날에는 A였는데 이제는 A 인정 안 하고 B로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얘는 A 개념을 포함한 상태로 B까지 포괄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써줘야 되는데 이때에 자 생리학적 개념에는 뭐가 해당하고 심리적 욕구에는 뭐가 있다라는 세부 정보가 분명히 나왔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 문제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조도로 내려가야 돼. 어떻게 쓰냐면 욕구의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종류가 있더라? 생리학적인 욕구가 있고 심리적인 욕구가 있더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실제로 현장에서 비문학으로 막 독서 지문을 내가 풀면서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해야 돼. 그때는 이 위에 있는 내용보다 요 밑에 구조도 그리는 능력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왜냐면 사실 위에 내용은 방금 한 것처럼 밑줄 그으면 그만이거든. 자, 생리학적 욕구에는 뭐가 있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쵸?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불러주고 있는데 우리 다 생각하면서 같이 읽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소에는 자유롭고 싶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는 게 자율성.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고 싶어. 라는 관계 욕구 등이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3문단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런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디테일. 바로 이런 겁니다. 요거 내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었을 텐데, 얘들아. 그런데 라는 걸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MC 아저씨라고 생각해. 네, 진짜 그 아저씨의 이 화려한 언변에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왠지 또 목소리도 왠지 믿음직한 목소리야. 생긴 것도 약간 신뢰가 가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막 설명을 해줘, 사건에 대해서. 100% A씨가 범인이었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A씨가 구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A씨는 살인자인데 지금. 나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거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A씨가 살인자였거든?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와우, 사실 A는 범인이 아니었던 거임. 또 다른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면요. 앞 내용과 완전히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내가 앞에서 열심히 따라왔던 이 내용 말고 이것도 봐야 돼! 라고 여기도 한번 봐봐고 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그렇게 나온 개념이 바로 세 가지 처음에 제시한 요소 중에 가장 마지막 개념이 뭐였어? 신념이었어. 그쵸? 근데 얘들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 뭐냐면 인간은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 이거를 놓치면 얘네 세 가지 요소 사이에 어떤 그 위계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봐. 얘는 결국 인간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랑 욕구랑 신념을 나란히 두고 볼 때 누가 제일 세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감정이나 욕구보다 뭘 따르고 싶어 한다? 신념 따르고 싶어 한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문제 푸실 때 이런 거 해놓으세요. 부등호만큼 깔끔하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 풀 때요. 부등호, 화살표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종종 자신의 신념이나 소망을 위해 인생을 바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념이나 소망은 잠깐만. 방금 전에 신념만 얘기하다 갑자기 누가 추가됐어? 소망이 추가됐는데 얘들아 얘네를 연결하는 요 표현을 주목하자. 신념이나 소망. 얘들아 저녁 먹었니? 아직이에요? 그럼 친구랑 이따가 뭐 먹을래? 라고 얘기할 때 뭐 마라탕이나 짜장면? 자 그거는 마라탕만 좋다는 거야? 짜장면만 좋다는 거야? 둘 다 아니죠. 무슨 뜻이야? 둘 다? 상관없다. 다 괜찮아. 보스 오케이. 무슨 말이야? 신념 N 소망으로 얘네들은 동등한 위치에 넣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같이 적어줘야지. 어떻게? 신념이랑 누구는 똑같아? 소망은 똑같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진도지 28쪽. 다 있지? 36쪽입니다. 자, 마저 볼게요. 이러한 신념이랑 소망은 사고작용의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자 이를 뭐라고 불러요? 인지활동이라고 불러요. 이게 뭔 소리야? 사고작용이라는 거는 뭐 생각한다 이런 거 같은데 인지활동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럴까봐 어떻게 얘기했어? 인지란 또 나왔죠 얘들아. 정의 나오면 보기로 했죠. 인지란 무엇이다? 생각이나 암과 같은 말이다. 즉 뇌에서 생각하는 과정 전체를 우리는 인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체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온 결과가 신념이나 소망이야. 자, 이걸 달리 말하면 얘들아 위에서 말한 감정 내지나 욕구는 나 오늘 이런 감정을 가져야겠어 라는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보간의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고 각각의 요소가 갖는 특징 열심히 보라 그랬죠. 근데 얘가 갖는 특징은 생각하는 과정 후의 결과값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얘한테만 나왔으니까. 심지어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쪽도 방어하고 내 고개를 돌려왔다 그랬지. 자 근데 이런 정보를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욕구랑 감정보다 신념을 더 추구하는 이유는 한 번의 사고를 거쳤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신념은 소망이랑 동등한 관계를 갖는데 얘네는 사고작용의 결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위에 나온 감정이나 욕구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념이랑 소망이 더 따르고 싶어 라고 생각해. 자, 지금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2, 3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두 문단이 더 남아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4문단. 한편이라고 시작하죠. 한편도 말하자면 그런데 같은 거예요. 한편 얘들아 이쪽 편도 봐봐 라는 거거든요. 또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 자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현대의 동기 이론에서는 동기가 생성되는 원천에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에 따라 뭐뭐로 나눈다 얘네가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한 번 더 분류를 할 건데 그때의 기준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문제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달라진 내용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이 기준을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선지가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현대의 동기 이론은 어떤 기준으로 동기 생성의 원천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해서 동기를 1. 내적 동기, 2. 외적 동기 이렇게 나눠준대요. 자,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그치? 자, 근데 굳이 찢어놨으니까 차이점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내적 동기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활동 자체가 너무 좋아. 활동 자체의 흥미 이거 그냥 크게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이 동기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싸 도전한다. 오케이 성장한다. 엄청 흥미로워. 따라서 어때? 자발적으로 해. 왜? 재밌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외적 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앞에 나온 내적 동기와 차별화된 차이점을 제시해 주겠다는 각오예요, 이건. 자, 외적 동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한대요? 보수. 그리고 칭찬. 남들이 나 인정해주고 어머 노력했구나. 오케이. 나 너의 노력을 인정하고 결과가 아주 훌륭해. 좋았어. 돈 더 줄게. 와우. 역시. 이 다음에도 돈 많이 벌려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외적 동기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활동은 그냥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최대한 필기를 덜어내려고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 때 앞으로 왔을 때 한눈에 정보가 정리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좀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한눈에 정보가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뭘 쓰면 되는 거라고? 오른쪽에 구조도 쓰면 되는 거라고. 자, 4문단의 중요한 건요. 동기의 원천이 어디이냐라는 거죠. 자, 똑같이 하는 거야. 동기 원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에서 일어나느냐 밖에서 일어나느냐 요거 보자는 거였죠. 얘들아 혹시 기억해? 뭐 왼쪽에 찾아봐도 괜찮아요. 내적 동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아싸 내가 뭐 했다. 도전했다. 그치?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다. 아이고 흥미롭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나한테 재밌었어요.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 계속 쓰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외적 동기가 중요한 사람들은 뭘 받는 게 제일 좋아? 도전하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거 말고 뭐가 좋아? 돈, 보수. 그 다음에 남들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 칭찬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한테 활동은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활동은 오직 칭찬과 보수를 얻기 위한 뭐일 뿐이야? 뭐라고 써있어? 수단.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밑줄을 너무 많이 그으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막 파란색으로 필기해드린 건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조금 정신 차리고 봐 하는 표지가 되는 거고 요렇게 정보가 여러 개로 갈렸을 때는 이렇게 옆에 있는 이런 빈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데 활용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돌아왔을 때 훨씬 더 가독성 있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4문단에 있던 내용을 문자로 좀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뭐 동기 생성의 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 거.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로 나뉜다. 까지죠. 그 안에 디테일은 저 구조도로 쓰면 되잖아. 근데 4문단이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5문단 시작은 또 뭘로 시작하니? 그렇지. 하지만 그러죠. 이런 표지들 잘 보기로 했잖아.
굳이 앞에 설명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갖고 하지만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읽었던 내용을 막 여기까지가 진리야 하고 막 따라가지 말고 살짝 마음 밖으로 내려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앞이랑 또 다른 얘기 한번 해줄 거란 얘기거든. 지금 방금 전까지 나한테 한편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얘기 막 주면서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랑 완전 달라 이러고 정보를 줬잖아. 근데 실제로 오문단에 갔더니 하지만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쓰자.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따로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활동에서 이런 대부분 이런 거 주의하세요. 모든이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자, 명확한 구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여러 동기, 그 두 가지 동기, 내적과 외적의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적으로 동기화된 활동이나 외적으로 동기화된 활동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만 나타나더라도 내적인가? 외적인가? 구분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 후에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쭉 들어가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본문 내용이 어려울수록 예문이 많이 나오면 고마워해야 돼. 왜냐면 너 이해 안 될까봐 넣어준 거거든? 근데 지금 나랑 엄청 꼼꼼하게 봤지. 그리고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막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수준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꺽쇠로 예시 처리해서 그냥 건너뛰기 눈으로 엄청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좋아. 이거를 막 세세하게 이렇게 구조화해서 그릴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문제가 나오면 아 맞다 여기 예시 있었지 하고 보면 될 정도의 짧은 내용이고 어렵지 않은 이론이라서 그래. 자, 요거는 그때그때 해주면 되고 자, 이처럼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둘 간의 차이는 결국 뭔 거야?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럼 오문단은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 외적 동기랑 내적 동기를 열심히 분류를 해놨는데 얘네들 사실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요. 왜? 비슷해 보여서.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같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대신에 뭐든 확실히 다르다. 행복을 느끼는 곳이 다르다. 경우가 다를 뿐. 요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본문 분석 끝난 거죠. 되게 복잡하게 뭔가 많이 쓴 것 같지만요. 실제로 위에서 처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문단마다 말하는 거 조금씩 달라질 거고 각각의 개념 있고 정의 있으면 정리해주고 걔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으면 적어주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막 사실 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막 얘만 가지고 있는 어쩌고 그러면 그냥 구조도 그리고 그래서 혼자서 하실 때도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정리하는 거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과제지 혹시 다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번 주 숙제에 우리가 품사가 들어가잖아요. 또 안 갖고 온 사람 상관이 없어요? 갖고 왔어요? 품사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돼요. 과제도 있고 실태도 볼 거예요. 근데 숙제가 좀 많으니까 여기서 조금 해결을 하고 가자고. 자, 과제지 18쪽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 지금 마킹 해주는 것만 풀어볼게요.
자, 과제지 18쪽에 75번, 76번 체크하시고 21쪽으로 넘어와서 21쪽에 99에서 103번 한번 풀어보고 또 페이지 넘겨서 23쪽에 123번만 체크. 그리고 25쪽으로 넘어가서 25쪽에 143부터 149까지 체크. 자, 여기까지 푸시는데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6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제지 내용들 조금씩 다루고 숙제도 좀 덜어 드릴 테니까 꼭 책 3권 다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이 강의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너무 예쁘죠? 왜 나 또 늙으니 같아? 풍경 예쁘고 꽃 예쁘고 이런 거? 지겨워. 아니야, 나 이번에 맹연습한 거 했어. 이번에 내가 그토록 부탁했잖아? 누구 어디 MG 용어 올라오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받았어. 기다려봐. 어제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기다려봐. 허거덩거덩 라고 써있어. 허거덩거덩. 이게 이제 황당하다. 그랬고 아니야? 잠깐만, 이것도 미디어 MG야? 허거덩거덩스 아니야? 처음 들어본다고? 기다려봐, 또. 뭐 있었는데. 망나귀. 야, 이거 미디어 MG야? 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망나귀가 뭐였냐면, 막상 나가려니 귀찮다. 그 다음에 이건 뭐의 줄임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콜건적? 몰라, 음식을 먹을 때 제로 콜라만 시키는 사람을 콜건적이라고 하는데,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겠어. 야, 지금 내가 인스타에게 속고 있어. 출처가 인스타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이제 가리키면서 Who made thi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났어?
야, 됐어. 공부나 해. 됐어. 나 완전히 빈정상했어. 정말. 이상하다. 미디어가 완전 최신 유행어라 그러면서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 저기 뭐야. 섹시푸드. 뭐예요? 그리고 또 뭐였지? 아, 몰라요. 아무튼. 그래요. 자, 체언이 아닌 것 보자. 얘들아, 체언의 종류가 있어요. 체언에는 뭐뭐 있었어? Anybody there? 명사, 대명사, 수사. 그쵸? 자, 하늘은 뭐예요? 명, 여기, 대, 분. 분. 뿐만 쓸 수 있나? 뿐만 쓰면 좀 애매하지. 뿐을 단독으로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뿐. 그게 뭔데? 방금 얘기하는 후 메이크스보다 분위기 더 안 좋잖아, 지금. 그치? 자, 얘는 반드시 앞말에 꾸밈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애예요. 자, 이런 애를 우리는, 얘는 명사거든요? 혼자 쓸 수 없고, 반드시 꾸밈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라서 의존 명사라고 부르죠. 얘들아, 의존 명사도 결국 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나왔는데 뒤에 둘, 1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수사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몹시는요. 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부사. 따라서 5번. 자, 기역 미음 중에 품사가 다른 하나는 얘들아 혼자 다른 애가 하나 있어서 누구야? 여보게, 이보게죠. 얘는 혼자 뭐예요? 헤이헤이니까 부름을 뜻하는 감탄사.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대명사. 자, 99에서 103 보겠습니다. 99에서 103. 자,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라는 건데 얘들아 형용사 구분하는 거 쉬웠어. 형용사는 명령형 안 되고요. 그치? 뭐뭐 알아, 어라 안 되고 청유형 뭐뭐 하자 안 되고 현재형으로 뭐뭐 하는 안 되고 기억나십니까? 자, 그림 그리는 중 돼 안 돼? 돼. 현재형 되니까 얘는 동사예요. 덮는 중. 안 돼. 얘는 형용사예요. 걸어오는 중. 돼요. 동사예요. 접는 중? 접는 중 이상하죠? 형용사라 그래요. 근데 얘들아, 너 때문에 엄마 완전히 늦는 중. 돼, 안 돼? 돼요. 늙다는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서 함께 늙자. 이렇게 함께 늙자.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젊다랑 늙다가 마치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 타고난 품사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123번. 밑줄 친 말이 조사가 아닌 애가 하나 있지. 누구야? 너무 당연해. 3번인데 얘들아.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있다는 품사가 뭐야? 민서야? 있다 품사 뭔지 아는 사람? 유빈아, 있다는 품사가 뭔 거 같아? 일단 여기서는 우리 학교에는 동상이 있다. 동상이 있다. 형? 동상이 있는 중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상이 있는 중. 근데 봐봐, 우리가 그럼 뭐 현재형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친구한테 너 여기 좀 있어봐. 너 여기 좀 있어라. 나 갔다 올게. 있어라. 되죠. 명령 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여기서 같이 있자. 같이 놀자. 돼, 안 돼? 자도 되지 않니? 그럼 얘는 동사야? 근데 왜 동상이 있는 중은 안 돼? 너무 혼란스럽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얘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로도 쓰여요. 선생님이 지금 예로 든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 알겠어? 동사로 쓰일 때는 우리 이곳에 머물자라는 stay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동상이 있다라는 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위치해. 그래서 지금 요 예문에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 네, 용법에 따라 맥락에 따라 동사로도 쓰이니까 있다 형용사 이렇게 외우면 곤란해. 자, next. 마지막이죠. 자, 관형사와 부사 구분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들아, 관형사는 누구랑 친해? 관형사는 주로 누구 꾸며줘, 유라? 관형사는 누구 꾸며줘? 채연, 그렇지. 부사는 누구랑 친한지 아니, 현우야? 그렇지. 동사랑만 친한가요? 그치. 용언이랑 주로 친하게 지내고 사실 부사는 다른 애들이랑도 친해. 막 옆에 있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사 중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애들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체형 꾸며주나 용언 꾸며주나 이거 보면 되네. 자, 생각은 생각인데 다른 생각. 뭐예요? 관? 얘들아, 품사 분석할 때 어떻게 뭐라 그랬어? 품사 분석할 때. 아니, 어렵게 안 갈게. 맞아요. 생각 꾸며주니까 관형사 맞아요. 이렇게 가자. 나중에 설명해 줄게. 두 번째, 얘들아,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거 쌤이 뭐라 그랬지? 응? 그치.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못 쓰는 의존 명사. 명사란 말도 맞죠? 훌륭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잔을 꾸며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꾸며주는 관형사. 사실 저 다른 얘들아 어나더와 디프런트에 따라서 또 품사가 달라지는 거라서 근데 그거 나중에 내가 다뤄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관형사인 것만 알고 가자. 생각 꾸며주니까. 자, 다음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 그랬어. 만나다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예요? 부사. 자, 시험은 시험인데 첫 시험. 시험 꾸며주는 거. 관형사. 자, 끝나를 꾸며줘. 끝나다를 꾸며주면 부사. 자, 말을 꾸며주네요. 관형사. 자, 그럼 얘는 뭘까? 과연소문인가요? 소문은 소문인데 과연소문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얘들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케이스가 어떨 때인지를 꼭 알아야 돼. 이게 문장 전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면 자꾸 나중에 가서 이것도 문장 전체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러면서 헷갈리는데 여러분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는요. 보통 말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역시 너일 줄 알았어. 역시 설마 이거 네가 가져갔어? 약간 의심 느낌 나죠. 과연 너 진짜 똑똑한 애일 줄 알았어. 어떤 감탄의 느낌도 느껴지고요. 그쵸?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 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클리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다 있지 41쪽부터 품사 개념이랑 다 나와요. 오늘 41쪽 표 저랑 같이 안 채우셨죠? 표 채우면서 뒤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조사의 종류, 부사의 종류 이런 거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꼭 그걸로 복습해 오세요. 잔소리 끝!